도내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의회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주비 문화협동조합 피올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강원도 저출산 문제 참 인구로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서 도의회에서 제가 이제 지난해 7월에 그 의원이 되고 나서 8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국의 출생률이 떨어지는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 도시의 그 존폐가 달린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도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3월에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것의 의미는 그 저출생 문제를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육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에서만 봐왔었는데 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보건복지 여성국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삶의 질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건강과 뭐 이런 다방면의 것들을 좀 같이 보는 정책으로 보자 해서 특위를 구성했고요. 특위를 구성하면 다른 차이는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 두 분이 다 모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의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들을 모든 강원도 전체의 사업 부서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정책들을 따로 떼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강원도에서 좀 인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강원도형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을 진작부터 좀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인구 정책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강원도가 전국 출산율 감소율로 봤을 때 전국이 23.9%인데 강원도는 28.2%로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1년에 우리 강원도의 출생률이 그 16,900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2017년 재작년 대비 생각해보면 8,90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정도면 반으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지역은 3년 동안 군 지역에 그 면 단위로 가면 3년 동안 한 명의 출생아도 없는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니까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걸 도입해서 올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달 30만 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만의 특별한 다른 지자체가 없는 정책이고요. 또 하나 이제 4+1이라는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 사업을 또 이제 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튼튼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반 그리고 부담 없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또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기본 구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진짜 비혼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고 또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정주에서 살고 싶은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도의회에서도 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그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이 힘을 합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걸 사업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내놓은 다양한 좀 인구 출산 정책들이 있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현 정책들이 실질적이게 좀 와닿는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저를 비롯해서 이제 청년층에서 알고 있는 강원도의 인구 정책이라 하면 이제 뭐 출산 장려금, 육아수당,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의 경우도 사실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지만 그걸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육아를 결심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니 이제 그 육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수당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그럼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은 인구 문제의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제 세대는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인구수를 줄이려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이 태아의 성별 감식 그 검사를 통해서 여아를 낙태하고 남아만 이제 감별해서 태어나게 했던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의 비율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게 태어났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세대인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시행했던 인구 정책과 남아 선호 사상이 결합된 결과가 이제 분명한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난 현상이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할 때는 적게 낳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 때는 많이 낳아라라고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 인구 문제의 원인을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뭐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는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다면 이제 이미 핵가족 사회로 들어섰고요. 그 보통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어느 나라나 그 출생률이 2.0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예전 같으면 뭐 농경 사회에는 아이가 사실은 가사에 필요하고 가족 경제에도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네.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안전하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도 시키고 뭐 문화도 즐기고 나의 여가도 즐기고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 물음표를 달게 되는 그쵸.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급격하게 출생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결국은 젊은 청년 세대들로부터 비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네, 두 분의 인구 문제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젊은 층에서는 사실 결혼을 기피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비혼이 되는 것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는 결혼식과 내 집 마련 등 이제 결혼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좀 내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인데요. 이제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기한으로 미뤄지는 네.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 정년기를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비혼이 되었지만 지금껏 비혼으로 살았던 게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비혼으로 살겠다라고 되는 케이스고 이제 세 번째는 비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경우이기도 한데요. 물론 사람마다 비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의 개인 성향에 맞다던가 아니면 결혼 제도가 여성을 차별하고 속박하는 것이라던가 또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제도가 부담으로 느껴진다던가
또 현재 결혼 제도가 이성애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비혼을 선택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저는 비혼주의자인데요. 네. 사실 제가 비혼주의자라고 저를 정체화하는 것은 네. 지금의 결혼 제도가 너무나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차별적이기 때문에 저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선언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출산과 육아를 보자면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경력 단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누군가가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경단녀라는 그런 네네네. 단어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경력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건이 되어서 이제 뭐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사실 그런 직장맘, 워킹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뭐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는 뭐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동료들이 있다던가,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경우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때 남녀 모두 이제 같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의 가사 분담률 최하위일 정도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를 너무나 여성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좀 가족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부장적 핵가족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그 핵가족이 평범하고 또 굉장히 화목하고 또 개인에게 안정적인 울타리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삶이 그럴까라는 근본적인 그 물음을 짚어보았을 때 자녀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화목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쁘고, 많고, 네. 네,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자녀에게 부모님은 안타까운 존재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게 부모님이나 가족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울타리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올감이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자꾸만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족주의, 가부장제 다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정말 저까지 와닿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 요즘에 네. 딩크족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성세대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고도 하는데, 특히 젊은 층 여성들이 출산과 아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패널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만들었을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대 간의 생각이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젊은 비혼 세대가 아이 성평등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얘기하신 것처럼 왜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딩크족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 여성들이 그 가장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가족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그렇죠. 네. 남자들은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여전히 생계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찾고요. 네. 그 여성들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여성들이 져야 한다는 거, 이게 뭐 시부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여성이 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려워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지금 저희가 다 와닿는 네. 소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선에서 좀 젊은 층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많이 만나보면 요즘 젊은 층들은 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이나 이야기거리를 이제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인구 감소가 어쨌든 향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안겨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인지는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내 삶이 힘겨운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할 정도로 국가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며칠 전에도 이제 버닝썬 사건이 유착이 없다는 발표가 났고 또 장자연 사건은 덮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인구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인식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가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내 아이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문제가 참 사회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출산을 주제로 한 뭐 그런 토론회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나요? 네. 저희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위원회는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이 정책이 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그 사업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성평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저출생 대책을 좀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성평등 지수를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강원도의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강원도의 성평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젊은 비혼층들이 성평등해지지 않으면 아이를 안 낳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를 봤더니 실제 이제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이 2014년에 하위권에서 약간 올라가다가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위권으로. 중하위권에서 또 다시 하위권으로. 그리고 가족 분야, 특별히 아까 뭐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가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역시 2017년에 하위권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문화에 대한 부분도 강원도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강원도의 인구가 주는 것은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청년 세대가 그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강원도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강원도 지역에 남아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강원도 청년들의 일, 가족, 결혼, 출산에 대한 그 통계나 연구 자료를 보면 실제로 강원도의 청년들은 80% 이상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혼은 하고, 그렇죠. 결혼은 하고 싶으나 지금 할 수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정책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얼마 주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강원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저출생 대책으로 10년간 100조를 쏟아 부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이제 성평등 지수를, 국가의 성평등 지수를 올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강원도 역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 제주도의 그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 안에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인구 문제, 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한 바람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사장님? 네. 우선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나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그런 정주 여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로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성별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사회가 될 때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정주하고 싶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현 강원도의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주비 문화협동조합 퓨라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